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1년 전 7월도 비는 거세게 쏟아졌고 수해 현장에서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군 병력까지 동원됐습니다. 오늘은 고 최상병이 이 수색 임무 중에 숨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야는 모두 그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외치면서도 오늘은 급기야 서로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한바탕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진 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1년 전 800-7070으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야당은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서 전화를 받은 사람들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YTN 뉴스 나이트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전 세계 곳곳에서 IT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항공과 통신, 금융, 방송 등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고 국내 일부 저가 항공사와 게임업계도 피해를 봤습니다. 이틀간 폭우가 쏟아진 중부 지역 곳곳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다시 전국 곳곳에 최고 150mm의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여야 고성과 입씨름이 난무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회의 전부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공화당 대선 후보직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칩거에 들어간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를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오물풍선 200개를 또다시 살포했습니다.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북한의 오물풍선 준비 정황이 개선될 때까지 매일 방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살 아이를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살려달라는 호소에도 20분간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장은 예뻐하던 아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오늘 사이버 정전으로 불리는 IT 대란이 발생해서 미국과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 항공기 결항과 통신, 또 방송, 또 금융 서비스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홍주혜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아직까지도 지금 각국에서 피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시각으로 오늘 오전부터 각국에 피해 관련 속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에선 델타와 유나이티드 등 주요 항공사의 이륙이 1시간가량 중단됐습니다. 호주에서도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주요 방송사와 이동통신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영국에선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공항의 체크인 기능이 마비되고 영국 최대 철도 운영회사의 업무도 중단됐습니다. 올림픽을 코앞에 둔 프랑스 파리 올림픽 조직위는 IT 시스템이 타격을 받아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 스페인 전역의 공항에서는 수속 지연으로 대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항공 서비스 외에 통신과 방송, 금융 부문에 차질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선 수술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사이버 정전이 발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MS의 OS로 구동되는 서버, PC의 보안 툴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한 업데이트 패치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측은 윈도우 호스트용 업데이트에 영향을 받은 고객사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히 협업하고 있다며 보안 사고나 사이버 공격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구에 이어 인도와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에서도 항공 운항 차질이 하나둘씩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가 아닙니다. 국내 일부 항공사들의 탑승권 발권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전자발권이 불가능해지면서 수기로 써서 발권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기존 출발 시간보다 2시간 이상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수속 지연으로 승객들의 불편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 항공사를 중심으로 발권이 더뎌지면서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지금 저쪽이 실제로 표를 발권하는 장소인데 저기서부터 이렇게 줄이 길게 둘러서 이쪽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곳이 L 카운트인데 저쪽 K 카운트까지도 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항공기 이용객들에게 물어보니 이미 2시간 이상 줄을 서서 표를 받고 있고 또 지금 실제 출발 시간도 2시간 이상 늦어지고 있다고 굉장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객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년 만에 저희 가족 모두 휴가 내서 해외여행 나왔는데요. 갑작스럽게 이제 비행기는 1시간 지연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오더니 시스템 장애라고 하면서 그 전에 공지 하나 없이 그냥 줄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째 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모두 지금 저녁도 못 먹은 상태에서 줄 서고 있고. 예. 자, 금요일 밤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긴 줄을 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항공사들 모두 몇 곳입니까? 네, 문제가 발생한 항공사는 이게 유동적이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현재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등 국내 저가 항공사와 델타항공과 홍콩익스프레스 등 외항사까지 모두 10곳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항공사들은 모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왔습니다. 홈페이지 예약은 물론 모바일 탑승권과 공항 발권 시스템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스템 장애가 처음 발생한 건 오늘 오후 5시 10분쯤인데요. 지금 9시 30분 기준으로 오늘 인천공항발 잔여 출발편은 23편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쯤 장애 신고가 접수된 김포와 제주공항에서도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두 곳의 비행기 운항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주항공은 현재 이곳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현장 발권 시스템이 정상화돼서 승객들의 불편이 다소 개선될 걸로 보이고요. 이스타항공 등은 아직 현장 발권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기존 출발 시간보다 2시간 이상 늦게 비행기가 뜨고 있다고 공항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직접 수기로 진행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공사 측은 문자 메시지로 승객들이 조금 더 공항에 일찍 도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데요. 공항 측에서도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항공사와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소식은 제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네, 지금 공항 상황 살펴봤습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인해서 국내 온라인 게임들도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펄 어비스 검은 사막 운영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갑작스러운 장비 이상으로 검은 사막 서버 불안정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게임사인 그라비티도 클라우드 서버 문제로 라그나로크 게임 및 커뮤니티의 점검을 진행 중이고 내부적으로 피해 현황 파악과 복구 진행을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틀 동안 집중호우가 쏟아진 경기도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조치일 뿐 제대로 된 공사는 시간이 필요한데 주말에 또 비 예보가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피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무너져 내린 옹벽이 식당 건물을 덮친 현장. 쏟아진 블럭을 바닥에 쌓아두고 무너진 흙더미는 방수포로 덮었습니다. 급한 대로 임시 조치를 해둔 겁니다. 옹벽 일부가 무너지고 남은 블럭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데요.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위태위태한 모습입니다. 잔뜩 물을 머금은 언덕이 또 옹벽을 무너뜨리고 쏟아지는 건 아닌지 비는 그쳤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임시로 천막으로 가려놓긴 했는데 저게 과연 안전할까 싶기도 하고요. 저게 무너지면 기존에 무너졌던 사고보다 훨씬 더 2차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불안하고요. 산에서 토사가 쏟아진 도로에서는 흙을 퍼내고 물을 뿌리며 청소가 한창입니다. 도로에 쓰러졌던 나무는 치웠지만 붉은 흙을 드러낸 산비탈에는 나무들이 간신히 버티고 서 있습니다. 쓸려 내려오는 토사를 간신히 피했던 주민은 이런 일이 다시 없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제가 한
3초만 빨리 그곳을 지나갔어도 토사에 매몰돼서 사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해도 좀 아찔합니다.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동안 600mm가 넘는 비가 온 파주. 움푹 파인 산자락은 당장 흙이 쏟아지는 건 아닌지 위태로워 보입니다. 밭에 흙더미가 쏟아져 피해를 본 농민은 산비탈 근처 이웃도 걱정됩니다. 저 집이 진짜 위험했죠. 저 집이가 거기서 지금 우위를 약간 해서 그지 그 집 바로 밑으로 해서 이렇게 허너지면 진짜 저 집도 위험하죠. 무너진 하천 둑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침수됐던 공장에서는 흙탕물에 잠긴 설비를 닦는 등 곳곳에서 정비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또 비가 예보된 가운데 주민들은 더 이상 피해가 없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번 호우로 인한 교육기관 피해가 124곳으로 늘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124개 학교와 유치원에 침수나 누수, 부분 파손 등 시설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60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9곳, 인천 18곳, 충남 12곳 등입니다. 또 경기 지역 2개 학교는 등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3,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3,230대로 집계됐습니다. 추정 손해액은 약 292억 원입니다. 금융권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긴급대출과 대출금리 감면, 신용카드 청구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쏟아진 호우로 곳곳에 피해가 큰 가운데 주말과 휴일 전국에 또 150mm의 호우가 예고됐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태풍이 발생해 북상할 가능성도 있어서 장마 막바지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물폭탄을 몰고 온 올여름 장마전선, 이미 평년 강수량을 넘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지방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사이 600mm를 넘으며 연 강수량의 절반 수준에 달했습니다. 역대급 호우 기록입니다. 올여름에는 시간당 100mm의 물폭탄을 쏟아붓는 강력한 구름이 너무 자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사이 한 번에 이렇게 600mm가 넘게 비가 내린 것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가 왔을 때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최근 강우량 예측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측하기조차 힘든 강력한 호우 구름은 주말과 휴일 사이 또 한 번 한반도에 출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유입되며 다시 정체전선이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비구름이 강해지는 시점은 지난번과 같이 또다시 밤사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중부지방에 최고 150mm 이상, 남부지방에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는 남서쪽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설상가상 다음 주에는 3호 태풍 개미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열대 저하부가 되던 태풍이 되던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기상청은 아직 유동적이긴 하지만 다음 주 태풍의 발생과 진로에 따라 정체전선의 강도와 장마 종료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호우와 태풍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 최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추모식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엄숙히 거행됐고 해병대 장병들은 눈물의 경례를 올렸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해병대 1사단한 추모공원에 늠름한 해병대원의 모습, 최상병 흉상이 세워졌습니다. 유족들과 동료 전우들이 슬픔으로 보냈을 지난 1년. 일주기 추모식은 유가족 뜻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고 해병대 장병들은 눈물의 경례를 올리며 고 최상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서울 청계광장에도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일반 시민부터 선배 해병까지 최상병의 순직을 기리기 위한 수많은 발걸음이 모여
영정 앞 국가꽃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해병, 해병에 대하여 명예. 더딘 진상규명과 정치적 논란 속에 마주하게 된 일주기. 영정을 마주한 채 한 줄 한 줄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선배 해병은 왈칵 눈물부터 쏟아냅니다. 대한민국과 해병대에 충성하여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일이 허망하게 가게 됐으니 얼마나 원통했을까. 지나온 시간만큼 앞으로도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장소는 달랐지만 해병대 전후에도 한데 모여 고 최상병을 함께 추모했습니다. 추모의 뜻은 같았지만 전후의 측은 더는 정치권 정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해소되지 않고 정치권의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고인의 부모님은 물론 해병대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상병 순직 1년. 모두가 더는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고 최상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지난해 7월 최상병과 함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구조된 생존 장병이 추모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군인권센터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A 해병은 최상병 소식을 접할 때마다 구하지 못한 미안함이 남아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A 해병은 전역 후 자신이 겪은 일을 언론과 수사기관에 밝히는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으로부터 북한 사이버 공격 같은 행태를 한다는 저격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 해병은 지난해 10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해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조사에서 지난해 8월 김규현 변호사와 통화에서 내가 VIP에게 이야기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김 변호사가 먼저 유도해 자연스럽게 나온 발언이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자신이 언급한 VIP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었다고 해명한 건 역시 자신이 김건희 여사와 연결됐다는 음모를 우려해 임기응변으로 둘러댄 거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살 아이를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이 아이를 매트 안에 넣어두고 20분 이상 방치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구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장은 피해 아동에 대해 자신이 예뻐하던 아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호송차를 타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태권도 관장 A씨는 연신 울먹이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을 자신이 예뻐하던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아동이나 부모에게 하실 말 없으세요? 들리는데 학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 학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경찰 판단은 다릅니다. A씨가 지웠던 CCTV를 복구한 경찰은 A씨가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에 아이를 거꾸로 밀어넣고 20분 넘게 방치하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라고 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CTV에는 관장이 아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정황도 담겼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고소가 3건 접수된 가운데 원생 25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200여 개를 살포한 것에 맞서 우리 군은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북한이 또 살포 준비를 하자 구간을 나눠 매일 실시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는데 군은 도발이 반복된다면 전면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구름이 가득 끼어 회색빛인 하늘에 까만 점들이 넓게 퍼져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떨어지고 있는데? 뭐가 떨어지는 거야 저게? 전멸하듯 보이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점은 풍선에 실려온 종이 조각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공장 지붕에는 터지지 않은 오물풍선이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오물풍선 살포는 이번까지 8번째입니다. 부양한 200여 개 가운데 경기 북부에 40여 개 정도 낙하했고 대다수는 종이류이며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도발에 대응해 10시간 동안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부양한 지역을 향해 39일 만에 재개한 방송은 대남 오물풍선이 식별된 뒤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군은 풍선 부양을 준비하는 정황이 개선될 때까지 확성기를 순환해 매일 시행하며 북한이 또 도발에 나설 경우 전면 시행을 비롯한 강력한 조치로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에 대해서는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시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더해 군은 입장문을 통해 살포할 여력이 있다면 경제난, 식량난에 빠져 있는 북한 주민들을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며 또 반복한다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국방부 차관을 만나 군사 분야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북러 정상회담 이후 군사협력 정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국회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청원에 따라서 청문회가 열리기는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청문회가 시작 전부터 청문회장 안팎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뭘 잘했다고 여기 지나가면 지금 뻥치고 있어요. 조용히 지나가지 말이지. 왜 저에게 11일 걸죠? 이거 다쳤지네 나. 왜 11일 걸죠 저에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밀치고 몸싸움 과정에서 제 오른쪽 뺨을 누군가가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주진우 법사위원께서 이 자리에서 누구와 통화했는지 정도는 최소한의 입증 책임을 프레임 씌워가지고 이게 마치 대통령 통화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토부 장관 비서관하고도 통화한 게 있죠. 그 비서관이랑 통화하는 건 대통령 비서관하고도 직접 통화합니까?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호소합니다. 불법 청문회 당장.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증인 선서는 거부하겠습니다.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당시에 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 안 난다라고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영상으로 쭉 보셨는데요. 청문회 시작 전부터 여당은 반대 피켓 시위를 벌였고요. 여야 의원, 또 보좌진, 취재진 다 뒤엉키면서 몇몇 의원들이 또 다치기도 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장면입니다. 네, 참 안 좋은 장면을 또 한 번 보게 되는데요. 예. 아마 저런 상황을 연출하면서 이렇게 정쟁으로 치달을 거라는 거를 본인들도 알 거예요. 여당 의원들도 그렇고 예. 야당 의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제목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또 오늘 주요 주제가 바로 순직 일주기가 된 그렇죠. 최혜병과 관련한 문제였는데 오늘은 정말 그 어떤 사실 확인도
이루지 못한 채 정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최해병의 안타까운 사망과 관련해서 진상이 무엇이고 외압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거라면은 과연 민주당처럼 이렇게 처음에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은 오히려 나중에 국민들이 지금 상당수가 공감하는 특검에도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쟁이다. 정쟁인 걸 뻔히 알면서 지금 저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개탄스럽죠. 최상병 진상규명보다는 타이틀인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청문회였다. 그런 점을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이 내용 자체가 최해병이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는 거의 없어요. 사실 조사 범위 내에서. 오히려 왜 그 과정에서 대통령 외압이 있었는지, 왜 또 그 사령관은 빠졌는지, 뭐 여러 가지, 또 이종섭 장관이 그게 개입을 어떻게 했는지, 또 실제적으로 왜 본인이 사인한 것을 다시 돌려받았는지, 혹은 경북 경찰청에 있어서의 수사한 것을 들여다봤는지 안 봤는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중요했고, 결국에는 민주당이 포커싱을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 그게 맞춰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많이 말하자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원천적으로 이걸 봉쇄할 수밖에 없었고 길강된 목소리 아닌가 싶은데 이미 대통령께서는 말하자면 이 특검안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오늘이 이제 정말 최해병 사망 1주기가 되는데 오늘 이러한 모습을 국회에서 이런 추태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다.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보는 국민들도 상당히 이제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민주당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것이라면 왜 참여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고 또 임승헌 사령관 처음에는 정인 선서를 안 하다가 후반기에 또 오후에 들어서는 선서를 하고 이런 어떤 일관되지 못한 허둥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훨씬 더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청문회에서 특히 이슈가 됐던 게 대통령실 내선 번호 800-7070 요걸 두고 이제 논란이 일었는데 작년 7월 31일 날 이 유선 전화로 건 사람이 누구냐? 이걸 이제 야당에서는 밝히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오늘 밝혀지지는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는 아마 민주당은 이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 끝끝내 이 800에 7070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 주장을 할 것 같고요. 지금 7월 31일에 그 번호로 이종섭 장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조태용 당시의 안보실장 그리고 주진우 비서관도 같은 번호로 지금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당에서는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라 그러자 전직 국방부 장관은 그것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상상하게 되죠. 짐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물증이 없으면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률주의적 마인드로 지금 그 답변을 하는 것이지만 국회의 장이라는 게 정치의 장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민주당은 지금 이거를 향유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보는 국민들도 짐작하거든요. 저렇게 밝히지 못하는 저간의 사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양한 상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아마 이것을 계속 정쟁의 소재로 해서 끝까지 아마 밀어붙일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전화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진 못했지만은 그걸 누군지 짐작하게 하는 요소를 오늘 줬다. 글쎄요. 만약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면 어쨌든 안보실장이나 장관이 전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힌트는 뭐냐면 그분들보다는 좀 더 위에 그게 뭐 직인지 연배인지 뭐 사회적
뭐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그 실제적으로 보면 대통령과 회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받았다. 일정 정도 아까 토론해 보니까 본인이 조태일 안보실장이 받았다기보다는 아마 그쪽 비서관이나 보좌관이 그 전화를 대신 받았을 것이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그 시간대는 아니었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는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서 전화를 했을 리가 없다면 누구였겠느냐. 실제로 조태용 실장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 하더라도 실장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대신 전화기를 갖고 있다가 비서나 보좌관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전화를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정도 이상의 급 되는 분이다. 근데 이제 가장 우리가 추리할 수 있다 그러면 김용현 경호처장 등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결국 그 이종섭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의 선배님이시고 대통령의 또 선배님이시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뭐 그걸 우리가 막 확인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최소한 그 정도 선에서의 그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얼개까지는 포위망을 만들어갈 수는 있지 않겠냐. 그렇다고 여사가 전화를 했을 수도 없고 회의 주재를 하는 당사자인 대통령이 전화를 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김 의원님이 정도까지는 지금 짚어주신 그 포인트는 원래는 지금까지는 그 7070으로 전화를 받은 사람이 이종섭 전 장관 한 명만 나왔었는데 그 전에 조태용 실장하고 당시 실장하고 주진우 비서관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바람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까지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주진우 의원이 돼 있는데 그럼 이해 당사자인데 본인이 이 법사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에 대한 적정선 부분. 뭐 본인은 이제 아니 그때 그 몇 초 전화를 어떻게 기억하냐 하지만 사실은 기억할 수 있는 시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냥 일반적인 전화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에서는 사실 이제 22명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만은 뭐 신원식 장관, 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인가요? 뭐 핵심 증인들 한 6명이 불출석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또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김건희 여사도 다 그 또 증인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그 이종호라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 양쪽에 다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연루가 돼가지고 26일에는 또 청문회에 응할 것인지 또 우리가 이제 또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에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불출석했다라는 거는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입장을 방증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여당 의원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법 청문회라고 성토하면서도 들어가서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 딜레마를 또 그대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야당의 어떤 그 대통령 청문과 관련해서 탄핵 청문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끌려가지만 실제로 그러면은 그 야당이 원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것이냐, 오히려 지금 그 뭐 특검도 그렇고요. 또 그 극단적인 지금 탄핵이라는 걸 지금 상정하고 있지만은 그 탄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되는 표는 그 8석이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표인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심지어는 정말 이 최혜병 문제와 관련해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야당의 의도가 진실 규명에 있지 않다라는 거를 야당 스스로 보여주는 전략 미스를 그대로 지금 노정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증인들도 많이 불출석하고 협조하지 않고 또 여당 의원들이 지금 저기 같이 출석해서 질문을 하면서 반박하는 그런 총극으로 지금 이어졌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임성근 전 사단장은 왜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됐을까?
누군가 구명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이제 계속되는 와중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연일 야당발 제보 공작이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그 단톡방 대화 있죠. 멋쟁 해병. 그 단톡방 대화와 전화 녹취를 공개한 공익 제보자 김규현 변호사 입장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에 이종호가 너 이번에 국회의원 한다며? 라고 묻자 김규현 변호사가 시도를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이번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네요 라고 답합니다. 이어서 이종호 씨가 네가 파란색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빨간색으로 갔으면 내가 좀 나섰을 텐데 라고 허세를 부립니다. 그러자 김규현 변호사는 원래 파란 출신인데 빨간에서 받아주겠습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대화 내용에서 김규현 변호사의 강한 민주당 지지 성향과 국회의원 출마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 이 녹취록이나 이런 언론에 나온 거를 다 듣고 하시는 말씀인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결국 그분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 말을 하는 사람은 민주당원이니까 저 말을 믿을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 녹취록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한마디라도 어떤 반박이라든가 이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세요.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사실 뭐 요거를 제가 뭐 언론이나 이런 데 그 공수처나 이런 데 제보를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관계자하고 교감을 하거나 뭐 이거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의 요지는 이 제보의 신뢰성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쪽에서는 제보를 믿을 수 없다, 공작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순수한 제보였다라는 주장인데 먼저 이제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 그 김 변호사가 언론사에 제보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력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뭐 숨기려 했거나 안 했거나를 떠나서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네. 파란색이다. 네. 그리고 공작이다. 네. 이제 결과적으로 자기가 민주당 지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나왔지 않았느냐. 그러면 제가 역으로 보면 그러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중호 대표는 자기는 빨간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왜 얘기 안 해요? 예. 내가 빨간색으로 왔으면 내가 도와줄 건데 그러면 그것은 바로 김건희 여사하고 굉장히 내가 친하다 바로 말하기 일보 직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굉장히 치사선택한 부분이고 방금 해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자기 지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뭔가 뭐 그 당의 지도부하고 꼭 연관이 되어서 공작을 해야만 그 색깔을 가집니까? 자기 성향 자체는 나는 뭐 어릴 때부터 나는 파란색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는 뭐 어릴 때부터 빨간 색깔에 가까웠어 이런 얘기 자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이리저리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빨간 색깔에서 불렀으면 갈 수도 있다는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이것저것을 너무 많이 가지치기를 하고 파란 색깔이니까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거친 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뭐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또 맡고 있는데 이해 충돌은 없다고 하지만 석연치 않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권성동 의원은 그가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해서 파란색이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시계열로 보면은요. 그 최해병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해병대 출신 변호사로 평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공익제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순서대로 하려면은 작년에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또는 경호원 출신 해병대 선배로부터 물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갈등을 느꼈을 수는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면 차라리 변호사가 되거나 아니면 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하지 말고 그냥 공익 제보만 했었으면은 그 취지의 어떤 진정성을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비슷한 사례가요.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 법화와 관련해 갖고 공익 제보를 한 경기도의 공무원이
나중에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하면서 진정성이 많이 의심받았던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도 그렇잖아요. 본인이 한 1년 동안 심리적 갈등을 느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공익 제보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민주당에 공천 신청도 하고 뭐 그랬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실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했던 말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뭐 임성근에 대해서 사실은 별 4개를 달아주려고 그러고 이게 말이죠. 그쪽에 있는 몇몇 사람들 입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와가지고 이종호 전 대표가 한 얘기죠, 그 얘기는. 근데 그 이종호 대표가 했다라는 공익 제보를 이 사람이 변호사로서 지금 공익 제보를 했지만 그 전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그 민주당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원처럼 나온 그런 그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애초에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었고 공익 제보한다 하지 않고 슬슬 운을 떼우다가 지금 와가지고 공익 제보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순서가 뒤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가 그냥 공익 제보자로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얼굴을 딱 드러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박정훈 수사단장 그렇죠. 뒤에 있던 사람인데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과연 박정훈 대령에게 도움이 될까? 그 생각마저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김규현 변호사가 지금 그 이종호 전 대표가 자기가 VIP에 대해서 이제 오락가락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허풍이었다.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김 여사 수행원 실명까지 이제 거론을 했었고 이종호 전 대표가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김 여사 결혼시킨 것도 자기들이었다라고 이종호 씨가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그런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게 허풍일 리가 없다. 이제 그런 근거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의 특성이 허풍이 있을 수 있죠. 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주가 조작도 하고 내가 누구를 알고 그럴 수 있는데. 흔히들 여기서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은 VIP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무슨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도 아무한테나 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이 사람이 관계되는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하고 그 주변 정도면 그 정도의 단위에서의 VIP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풍이다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 많은 그 사이에 믿을 수 없는 허풍이 존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몇 가지 지점은 팩트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지금 요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7월 초에 공수처에 본인이 직접 가서 김규현 변호사 가서 이제 조사를 받았던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공수처 관계자가 이거 외압이 있었다. 우리 공수처 수사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공수처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그러니까 자기가 민주당에 공천 신청도 하지 않고 애초부터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해병대 출신 변호사인데 내가 작년에 이렇게 선배로부터 이 단톡방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만 하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귀담아 들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약간 오염이 됐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순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묘한 데다가 또 그 뭐 보좌관도 했었고 거기까지도 좋은데 뭐 민주당이 공천 신청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 공수처 수사 자기가 제보를 하는데 관계자로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무슨 물증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물증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뭐 이종호로부터 들은 얘기도 전화는 녹취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속된 용어로 빼박이지만 여기서 보면은 무슨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뭐 결혼도 우리가 시켰다 그러고 수행원 이름 있잖아요. 수행원 이름은 인터넷 쳐도 나와요. 과거에 뭐 누구 아들이 수행을 했느냐 하면서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로 어떤 사람을 대리해서 변호를 할 생각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 구현을 하겠다 그러면은 저런 식의 접근은 제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데도
진정성에 대해서 그렇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아요. 저런 행태는. 예, 아까 정 의원님이 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이번 그 청문회가 윤석열 대통령 이제 탄핵 청문회지 않습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최상병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서 진상 규명을 이제 하겠다 하면서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여당은 이게 특검 찬성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야당의 셈법 아니냐 그러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다시 이제 넘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재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요? 이런 청문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그렇게 높지 않고 미미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나와야 되는데 한 표 정도 뭐 안철수 의원이 이탈을 과감히 한다고 치더라도 오히려 21대보다 22대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현재 전당대 중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당내의 모습으로 보면 오히려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능성도 있을 때 어떤 새로운 안을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고 현재의 상태로 갔을 때 이탈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렸죠. 그래서 오늘도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공방 속에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의 그 기소 당시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이었다라는 발언이 또 문제가 됐는데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토론에서도 이걸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묻겠습니다. 당시 남부지검 검사가 기소했지 무슨 윤 대통령이 기소했습니까? 제가 말한 걸 왜곡하시는데요.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셨다고 했지 제가 대통령이 기소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전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죠. 그게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자,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가 정당했냐라는 묻는 질문에 한동훈 후보가 당시 검찰총장의 윤 대통령이었다라고 답하면서 또 설전이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 의원님? 그러니까 최근에 이 한동훈 후보의 토론 장면들. 여의도 문법이 아닌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그러면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문법인가? 그것도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문법인가? 아니면 서초동 문법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 패스트 트랙에 올라탄 것이 선거법 관련이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당시에 보수 정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떤 식으로든 저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그러면은 국회의원으로서 법에 근거해서 저항을 했어야 돼요. 나경원 후보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강력히 저항해서 본인이 나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는데 더군다나 다 율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지금 기소가 돼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오래 걸렸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만약에 요청을 했다면 그 명분이 무엇이든 간에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개인이든 아니면 이제 뭐 당을 위했든. 당을 위해서 한다면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할 게 아니라 아예 공론화를 했었어야죠. 그 패스트 트랙으로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도 법적으로 지금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몇몇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이거 우리 여야가 털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공소를 취소해달라니까 당장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럼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많은데 그것도 공소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반격을 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동지들을 위해서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후보들 중에 원희룡 후보 같은 사람. 그런데 그거는 지난날의 여의도 문법이지 과연 그거를 수긍하는 국민들, 유권자가 몇 명이나 될까는 좀 본인들이 곱씹어 보았으면 그러니까 좋겠고요. 어쨌든 명분이든 뭐든
한동훈 후보한테 더 실려 있다. 아니에요. 그 그건 뜻이 아니고요? 아니고 그건 그런데 그런데 그 소위 당대표 지금 경쟁을 하면서 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탁 할 아하. 수밖에 없는 그 한동훈 정치인의 인격 네. 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예. 과연 저것이 가슴이 넓은 정치인의 모습인가? 예.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개가 이렇게 기웃거려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도 특히 그 국민의힘 안에서 상당히 그 점수를 잃은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거는 동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치도 공소 취소를 해줘야 될 것처럼 하는 그 분위기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 그래서 사적으로 아하. 대화한 거를 저렇게 나는 지난날 너가 한 일을 알고 있어 하듯이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아하. 물론 이제 나경원 후보가 예. 소위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기소가 안 된 것이 법무부 장관 책임이라고 한 번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토론할 때마다 얘기해서 예, 예. 명분 빌미를 준 측면도 있죠. 예.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했던 거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당성도 지금 없는 거고 한동훈 후보가 거기에서 맞받아치는 과정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어떤 그 문법? 말하는 문법? 이것도 틀린 거다. 그렇게 보시고 계신데요. 뭐 그런 네. 부분이 있죠.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기존의 어떤 문화 자체가 네. 소위 위필링이거든요. 우리가 남이가에 대해서 한동훈은 그래 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예. 왜냐하면 그 잣대 자체가 우리가 남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끼리 비밀을 밝히지 말자라는 그 전제가 있는 건데 한동훈은 그렇지 않다. 우리끼리 한 비밀들을 다 까발리구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질적이다. 네. 혹은 배신자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걸 예.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새로운 세대로 볼 것이냐. 네. 또 한동훈이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 직무적 특성인지 개인의 네. 스타일인지 네. 우리가 그 당원들이 판단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원희룡, 나경원 이 두 분이 한동훈 후보한테 부적절한 요구를 한 건 사실이다. 법무부 장관으로 왜 유창훈 판사한테 이재명 대표 구속시키는 걸 왜 안 네. 했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뭐 문자 논란도 있었고 사천, 뭐 댓글팀 의혹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사는 이제 꿈쩍도 안 하는 듯 했는데 어쨌든 그 최근에 있었던 이런 논란들 오늘 이제 선거인단 투표가 이미 시작이 됐고 주말에는 또 그 국민 여론조사도 있고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23일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호김, 김형주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국 수련 병원들이 미복귀 전공의를 사직 처리한 뒤에 하반기에 7천여 명을 새로 뽑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즉각 반발을 했고요. 전공의 측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또 병원장들을 고소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수련병원들이 하반기에 전공의 7,707명을 모집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110개 병원에서 사직 처리한 전공이 7,600여 명보다 많습니다. 다만 41개 병원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직자의 4분의 1만 모집 신청한 서울대병원이나 1명만 신청한 부산대병원처럼 전공의 결원을 다 반영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돌아올 결심을 하느냐입니다.
정부는 추가 유인책이 없다고 못 박으며 전공의가 복귀하도록 선배 의사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교수님들이나 이제 병원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수련 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수들 동조는 얻기 힘들어 보입니다. 정부의 결원 규모 발표 날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총회를 열어 전공의 갈라치기 꼼수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인 전공의, 그중에서도 상위 6개 상급 종합병원 사직자들은 소송으로 받아쳤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각 병원장이 직권 남용 등을 저질렀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일괄 사직 처리하라. 그리고 이를 따른 그 병원장들의 일괄 사직 행위가 직권 남용 및 그 전공의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 전공의 사직 처리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 정부는 오는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유튜버 구제역이 찌양에 대한 공갈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이 구제역 등 사이버 레카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구제역에게 찌양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에서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찌양을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제역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구제역과 또 다른 유튜버 주작 간별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구제역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이미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또 다른 증거 확보에 나선 겁니다. 저는 찌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영상을 통해 공개한 음성 녹취와 오늘 검찰에 제출할 저의 핸드폰에 점개 담겨 있으며 주거지에서도 역시 또 다른 휴대전화의 존재가 없는지 본인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어떠한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가 있을 것이고 그 하드디스크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제역이 찌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건네받은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구제역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돈을 받은 거라고 주장하지만 찌양은 협박에 못 이겨 계약서를 쓰고 돈을 건넸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계약서 자체보다 계약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한 정황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로써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애둘러서 내가 지켜주겠다. 이 표현은 실제로 이제 가장은 했지만 용역 계약 같은 거 체결 안 하면 나는 퍼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그런 은연중에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찌양의 전 남자친구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찌양의 과거 정보를 구제역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비밀 유지 의무를 어겼는지 공갈 방조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레카이기 때문에 언제든 유포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 가능성이 인지하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방조한 거죠, 이제. 도와준 거죠, 뒤에서. 이런 가운데 한 시민이 구제역 등 사이버 레커드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발인은 이들이 찌양 협박과 관련한 해명 방송에서 조작된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대관식이 된 전당대회에서 미국의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거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외 정책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고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밀워키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귀에 거즈를 붙인 채 무대에 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 피격 사건 때 사진을 무대 배경에 띄우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총격으로 숨진 전 소방대원의 유품에 입을 맞추고 자신은 신의 은총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말했습니다. I'm not supposed to be here tonight. Not supposed to be here. 미국인 절반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미국 사회의 불화와 분열을 치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합의 메시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며 거친 언행을 이어갔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불법 이민 문제를 꺼내며 바이든 대통령을 내내 공격했고 펠로시 전 하원의장에게도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Every week they get another subpoena from the Democrats, crazy Nancy Pelosi, the whole thing, just boom, boom, boom. 전당대회장에는 모처럼 나타난 멜라니아 여사를 비롯해 트럼프 일가족이 총출동하고 깜짝 연사들의 등장으로 환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And they tried to kill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nough was enough. 나흘간 진행된 공화당 전당대회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로 똘똘 뭉친 트럼프 당으로 완성됐다는 걸 알린 겁니다. 행사장에서 만난 지지자들 표정도 승리의 자신감으로 넘쳤습니다. So this is the deal. Trump's going to win the election and everybody knows that. 트럼프는 수락연설에서 북한 김정은을 언급하며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처럼 핵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와 잘 지내면 좋은 일이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isn't it? 전당대회 참가자들에게는 트럼프가 주고받은 서신을 담은 책을 나눠줬는데 이 책에는 이 김정은과 주고받은 서신도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과 타이완 등 아시아 국가에 전쟁 망령이 커지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야기한 모든 국제 위기를 종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러키에서 YTN 권중입니다. 유세장 피격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세론이 힘을 얻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대선 레이스에서 하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칩거에 들어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가 현실화할 경우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판이 요동칠 전망입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인사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가 곧 가능할 것으로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 관계자 3명을 인용해 펠로시 전 의장이 일부 민주당 하원 의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대선 후보 사퇴를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 think that's a big deal, especially for someone like Nancy Pelosi to have her conversation come out in the news, even though it didn't come directly from her. She maybe didn't get as far as she wanted with the president in that conversation, and now there's greater public pressure. 이 같은 발언 여부에 대해 펠로시 전 의장 측은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바이든 대통령이 당 주요 인사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있다며 사퇴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사퇴 움직임과 관련해 더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지도부의 압박과 친구들의 설득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안에 후보 사퇴를 결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델라웨어 사저에서 격리에 들어간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론에 다소 누그러진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면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보는 등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의 중도 하차를 시간 문제로 보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캠프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류 변화는 트럼프 피격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CBS 방송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 바이든 대통령이 47%로 5%포인트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가상 대결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 해리스 부통령이 48%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항의성 고성이 연이어 터져나왔고 여야 기싸움도 치열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이 보류되기 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내선 번호의 사용 조치는 윤 대통령이 아니냐는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불법 청문회를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던 여당 의원들이 출석하는 야당 의원들과 뒤엉키며 위험한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가까스로 시작한 회의. 정 위원장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며 여당 의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거론했고 이에 삿대질과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 사람 다치게 하면 사람만이 아니에요. 뭐하냐 그 소리야. 자, 앉아주세요.
양측의 기싸움은 째려본다고 다투며 극에 달했습니다. 곽기택 의원이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청문회에선 탄핵 청원 사유인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수처에 알려주고 싶지만 잊어버려서 못한다고 밝혔고, 청문회 도중 현재 검사와 조언을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야당 의원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동생은 저한테 온 게 아니고 청문회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에 제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문의를 한 겁니다. 수사 결과 발표 연기 직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02-800-7070 번호 사용의 주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번호를 윤 대통령이 사용했을 거라며 이 전 장관에 따져 물었습니다. 대통령 전화 맞죠? 네,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맞으니까 얘기 못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외압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방어선을 치는 데 주력했습니다. 수사를 어떻게 하고 뭐 누구를 구체적으로 넣고 누구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데서 빼고 뭐 그런 구체적인 연락을 그런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유재원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임성근 사단장 빼라는 말 들었어요? 전체 빼라라고 1차 얘기했다가 2차에는 직접적 과실 있는 자로 혐의자들을 한정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오는 26일 한 차례 더 열리는데, 이날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이 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한식집뿐 아니라 중국집이나 일식집 같은 외국 음식점에서도 외국인 주방 보조를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음식점의 인력난을 완화한다는 취지인데, 노동계에서는 처우 개선이 필요한 걸 외국인 고용으로 때우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비전문직 취업 비자인 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의 한식집 취업을 허용했습니다. 역할도 주방 보조에 국한했는데 막상 신청을 받고 보니 채용하겠다고 나서는 사업주가 거의 없었습니다. 요건이 엄격하고 제한도 많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는 E9 비자 고용 허가 업종을 한식집에서 모든 외국 음식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업력 제한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가능 지역은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집이나 일식집,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도 주방 보조원으로 외국인 취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나 홀서빙을 위한 채용은 여전히 불가능하고 주방 보조를 하면서 업주 지시를 받아 그릇을 나르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또 제과점이나 김밥 음식점을 비롯해 피자와 햄버거, 치킨집, 그리고 커피 전문점 등은 취업 가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해당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주방 보조 인력 수요가 크지 않다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정부가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열악한 처우 때문에 빚어진 인력난을 처우 개선 대신에 외국인으로 그 자리를 메우려 한다는 게 노동계 지적입니다. YTN 홍성리입니다.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계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허 대표를 소환해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야구 SSG가 연타석 홈런을 포함해 5타점을 쓸어 담은 한유섬의 활약을 앞세워 키움을 6연패로 몰아넣고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이경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SG가 화끈한 홈런쇼를 펼쳤습니다. 4대0으로 앞선 3회 박성환이 먼저 솔로포를 날렸습니다. 오후에는 한유섬의 방망이가 힘껏 돌았고 공은 오른쪽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6회엔 최정의 24호포에 이어 한유섬이 2점짜리 연타석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한유섬은 1회 선취 2타점 적시타를 포함해 혼자 5타점을 올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장타가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는데 네,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좋은 타구 나왔으니까 네, 좀 이제 계속 연결해가지고 좋은 타구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발 앤더슨은 6회까지 키움 타선을 3실점으로 막고 시즌 6승째를 따냈습니다. SSG는 NC를 밀어내고 다시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최하위 키움은 6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선두 기아는 한화를 7대3으로 물리치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깜짝 선발 김도현이 5회까지 1실점으로 잘 던졌고 소크라테스가 1회 솔로, 9회 투런포 등 4안타 3타점으로 펄펄 날았습니다. 한화는 5연패를 당했습니다. KT는 0대0으로 맞선 7회 연속 7안타로 6점을 뽑아 NC에 6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롯데는 솔로포 포함 3안타 4타점을 올린 정훈의 활약으로 삼성에 승리했고 LG는 오스틴의 홈런 2방 등 타선이 폭발하며 두산을 완파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성인 프로축구 무대를 흔드는 두 고등학생 선수가 있습니다. 고3 양민혁과 고2 박승수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 두 선수 모두 맹활약을 이어가면서 유럽 무대 진출 가능성까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너킥을 올리자 헤딩슛으로 골대 구석에 꽂아 넣습니다. 상대 수비수가 단단히 버티고 있었지만 헤딩슛에 거침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자 지난해 준프로 계약으로 수원에 입단한 박승수입니다. K리그 1, 2부 통틀어 17세 3개월 21일에 터진 역대 최연소 득점 기록입니다. 세리머니 의미는 더 남다릅니다. 저희 감독님이 이게 마이콜 후루짭짭 그 세레모니라고 이거 하면 라면 CF가 들어온다고 꼭 하라고 하셨거든요. 돌파력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왼쪽에서 골문 가까이 파고들어 끝내 도움을 기록한 최근 경기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빠르게 쇄도에 슛을 날리는가 하면 골키퍼 머리 위로 여유 있게 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강원 양민혁입니다. 22경기에서 5골에 도움 3개를 기록 중입니다. 출전과 득점, 공격 포인트 등 강원구단 최연소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프로축구 사상 처음으로 석 달 연속 이달의 영플레이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또 나아가서 영플레이어상 수상이라든지 이게 EPL 진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일단은 강원에서 하다 보면은 제가 할 것을 하다 보면 나중에 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박승수, 양민혁 모두 유럽 구단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박승수는 김민재가 뛰는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등 여러 클럽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고 양민혁도 잉글랜드 프로축구 6개 구단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침없는 두 고등학생 프로 선수의 활약상이 이젠 유럽 무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를 둘러싸고 그동안 누적된 논란이 있었고 이번 감독 선임 과정이 공정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 요청이 오면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던 박주호 해설위원이 이틀 연속 공개 행사에 참석했지만 오늘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주호 위원은 프로축구연맹이 마련한 어린이 축구 클리닉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났지만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등 현안 관련 질문에는 행사 관련된 것만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박주호 위원은 어제 축구협회에 대한 공개 비판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과 만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로 복잡한 상황이 나왔다며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장맛비가 잦아든 내륙에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정체전선이 활성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중부지방은 종일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밤사이 빗줄기가 강해지는 야행성 폭우의 형태를 보이겠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지역에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이후 낮 동안에는 빗줄기가 잠시 잦아들었다가 밤부터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 사이에는 또다시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물폭탄이 떨어지겠습니다. 주말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 15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북부와 경북 북부에도 120mm 안팎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전북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지고 여기에 살균 효과가 있는 자외선 양도 줄어들면서 세균이 자라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열이나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음식은 익혀서 물은 끓여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깨끗한 물로 씻거나 껍질을 벗겨서 먹는 것이 좋고요. 감염병에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음식을 조리하거나 준비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선과 고기, 채소 등 재료별로 도마를 분리해서 사용하거나 씻어서 사용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김수현이었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